혹시 유럽의 병자라는 멸칭을 들어보셨나요? 1993년 유럽의 한 작은 나라가 지도에서 지워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실업률 20%, 공장은 멈췄고 젊은이들은 조국을 버리고 떠났죠. 독일도 프랑스도 심지어 경제대국 일본조차 이 나라를 외면했습니다. 영국의 유력 경제지는 냉정하게 선고했죠. 회생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죽어가던 그 나라가 인구 1000명당 자동차 생산량 세계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자동차의 본고장이라는 독일도 일본도 미국도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는 압도적인 격차였죠.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기적을 만든 장본인이 미국도 유럽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이었죠. 한국 기업이 철수하면 국가 시스템이 마비된다는 나라.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황무지였던 상월마을에 세계 최고의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고 감자를 캐던 농부의 아들이 최첨단 로봇을 다루는 엔지니어가 되기까지 한국은 대체 어떤 마법을 부린 걸까요? 유럽의 병자를 유럽의 호랑이로 탈바꿈시킨 대한민국.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슬로바키아 질리나에서 자동차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마틴 코발치크입니다. 올해로 56살이 됐죠. 지금은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만 30년 전만 해도 저는 유럽에서 가장 절망적인 청년 중 하나였습니다. 1993년 1월 1일 체코슬로바키아가 두 나라로 갈라지던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날을 벨벳이온이라 부르며 평화로운 분리라고 칭송했지만 저에게 그날은 재앙의 시작이었죠. 형님 격인 체코는 서유럽과 붙어있는 지리적 이점에 스코다라는 자동차 브랜드까지 가져갔습니다. 폭스바겐을 비롯한 서구 자본이 체코로 물밀듯이 밀려들었죠. 반면 동생인 우리 슬로바키아에게 남겨진 건 뭐였을까요? 험준한 산맥, 감자밭, 그리고 소련 시절부터 쓰던 낡은 무기 공장뿐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페테르 코발치크는 그 무기 공장에서 30년을 일한 숙련공이셨어요. 아버지의 손은 늘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그 투박한 손으로 저를 안아주시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분리 독립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소련제 무기를 만들던 공장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으니까요.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셨죠. 50평생 기계만 만지던 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해 25살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지만 취업할 곳이 없었죠. 슬로바키아 전체 실업률이 20%에 육박했으니까요. 5명 중 1명은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슬로바키아는 지도에서 지워질 위기에 처해 있다. 회생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요. 그 기사를 읽는 순간 저는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1995년 겨울이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은 지 2년째 되던 해였죠. 아버지는 매일 술을 드셨고 어머니와 다투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버지는 차가운 창고에서 발견됐습니다. 유서도 없이 떠나셨죠. 장례식 날 저는 아버지의 낡은 손목 시계를 물려받았습니다. 소련제 보스토크 시계였어요. 아버지가 공장에서 30년 근속 기념으로 받으신 거였죠. 저는 그 시계를 차면서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일어서겠다고, 아버지처럼 쓰러지지 않겠다고요. 1997년 저는 안나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안나는 질리나 외곽마을 출신의 간호사였어요. 밝고 따뜻한 여자였죠. 하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실업자였고 안나의 월급만으로 생활해야 했으니까요. 안나는 점점 지쳐갔고 우리 사이엔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닥치는 대로 면접을 봤죠. 독일 기업들이 동유럽에 공장을 세운다는 소식에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면접장에서 독일인 인사 담당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사람들은 일할 줄 모른다. 체코나 헝가리 사람을 뽑겠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일본 기업들이 동유럽 시장을 조사하러 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도요타 시찰단이 우리 질리나 지역을 방문했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들이 묵는 호텔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 일본 시찰단장 타카하시라는 사람이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도로도 없고 기술도 없다. 이런 황무지에 공장을 짓는 건 자살행위다라고 했죠. 그들은 안전한 체코와 헝가리로 떠났고 슬로바키아는 또다시 버림받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안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 나라를 떠나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안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해시태그 3단계 3-8장 각 3333자 총 2만 자 마이너스 해시태그 3장 예상 못한 손님들 3333자 2003년 가을 저는 35살이 됐습니다. 결혼한 지 6년째였고 아들 루카시는 5살, 딸 에바는 3살이었죠. 여전히 변변한 직장 없이 이런저런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기도 했고 농장에서 감자를 캐기도 했죠.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할 일은 아니었지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안나는 여전히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월급이 가게 수입의 대부분이었죠. 저는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남자가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데 오히려 아내에게 기대어 살고 있으니까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해 9월 어느 날 친구 얀 호르바트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얀도 저처럼 실업자였는데 뉴스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였어요. 한국 자동차 회사가 슬로바키아에 공장을 지을지도 모른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처음에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독일도 일본도 우리를 외면했는데 한국이라고 다르겠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삼성이라는 회사가 전자제품을 만든다는 건 알았지만 자동차를 만든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자동차가 뭔데 들어본 적도 없다고요. 얀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뉴스에서 기아라는 회사가 동유럽에 공장을 짓겠다고 했다더군요. 저는 그날 밤 인터넷 카페에 가서 한국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죠. 한국이 5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는 것,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됐다가 기적적으로 부흥했다는 것,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것. 저는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런 성장이 가능한 거지? 며칠 뒤 정말로 한국 시찰단이 진리나를 방문한다는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또 둘러보기만 하고 떠나겠지, 일본 사람들처럼 황무지라고 비웃고 가겠지 싶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혹시 이번엔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어요. 시찰단이 도착하던 날, 저는 일부러 휴가를 내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검은 양복을 입은 동양인들이 버스에서 내렸죠. 그들은 독일이나 일본 사람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온 게 아니라 평범한 버스를 타고 왔고 표정도 거만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그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땅을 밟자마자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땅을 살피고 있었죠. 마치 이 땅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한 사람은 무릎을 꿇고 흙을 만져보기도 했어요. 일본 시찰단이 왔을 때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창문으로만 훑어보고 갔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때 미쿨라시 주린다 총리가 협상단에게 사실상 백지위임장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겠다. 땅을 공짜로 달라면 주겠다. 세금을 깎아달라면 없애주겠다. 고속도로가 없어서 안 된다면 산을 뚫어서라도 공장 앞까지 길을 놓겠다고 했다더군요. 그건 단순한 비즈니스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국가의 처절한 구조 신호였죠. 저는 그날 밤 안나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뭔가 다른 것 같다고요. 안나는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또 헛된 희망 품지 말라고 외국 기업들은 다 똑같다고 했죠. 저도 그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본 한국인들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들은 분명히 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시찰단이 떠난 뒤 몇 달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죠.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농장에서 감자를 캐고 밤에는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생활이었습니다. 루카 씨는 자동차 장난감을 좋아했어요. 저는 아들에게 말해줬습니다. 아빠가 언젠가 진짜 자동차 만드는 공장에서 일할 거라고요. 루카 씨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죠. 정말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야, 꼭 그렇게 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국 자동차 공장 얘기는 점점 잊혀져 갔어요. 역시 또 실패했구나.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은 땅이구나 싶었죠. 2004년 3월, 잊고 있던 소식이 느닷없이 터졌습니다. 한국 기아 자동차가 슬로바키아 질리나에 공장을 짓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뉴스였죠.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멍하니 서서 같은 뉴스를 3번이나 다시 봤어요. 정말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선택한 거였죠. 안나가 부엌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텔레비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회사가 여기 공장을 짓는다고, 질리나에 짓는다고요. 안나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뉴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상관이 있다고, 저 공장에서 일할 거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최종 후보지는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두 곳이었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조건만 보면 폴란드가 압도적으로 유리했죠. 인구가 8배나 많았고 평야지대라 공장 짓기도 편했습니다. 기아 내부 임원들조차 당연히 폴란드로 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더군요. 숫자만 보면 슬로바키아를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정몽구 회장이라는 분이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건이 좋은 곳보다 우리를 간절히 원하는 곳으로 가겠다고 했다더군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선택받아 본 적이 없던 우리 슬로바키아를 한국이 선택해 준 거였으니까요. 그 결정의 배경에는 주린다 총리의 진심 어린 호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총리는 한국 협상단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며 말했다더군요.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슬로바키아 젊은이들이 조국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우리를 선택해달라고요. 정몽구 회장은 그 호소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가난을 극복해본 한국인으로서 슬로바키아의 절박함이 남의 일 같지 않았던 거죠. 유럽 언론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미쳤다. 인프라도 없는 산골짜기에서 자동차를 만든다고 100% 망한다는 기사가 쏟아졌죠. 독일 경제지는 아시아 기업의 무모한 도박이라고 비웃었고 영국 언론은 2년 안에 철수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과거에 슬로바키아를 황무지라고 무시했던 일본 기업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었죠. 자기들도 검토했다가 포기한 곳인데 한국이 뛰어든다니 배짱이 좋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시계를 꺼내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시계는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었죠. 소련제 보스토크 시계, 아버지가 30년 근속 기념으로 받으신 거였어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이번엔 놓치지 않을게요. 안나에게도 말했습니다. 저 공장에서 일하고 싶다고요. 안나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외국 기업이 와봤자 몇 년 못 가서 떠난다고, 독일 기업들도 그랬고 다 똑같다고 했죠. 안나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90년대에 몇몇 서유럽 기업들이 슬로바키아에 진출했다가 철수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번엔 다를 거라고 느꼈습니다. 근거는 없었어요. 그냥 직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을 봤으니까요. 공장 건설이 시작된다는 소식에 질리나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실업자들이 공장 건설 현장 일자리에 지원하기 시작했죠. 저도 당연히 지원서를 냈습니다.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다는 점을 어필했지만 당장은 건설 현장 일용직밖에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일단 발을 들여놓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면접날, 저는 깨끗하게 면도를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낡은 양복이었지만 최대한 깔끔하게 다림질했죠. 면접관은 한국인 건설 현장 소장과 슬로바키아인 통역사였어요. 한국인 현장 소장은 이정민이라는 이름이었는데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강인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그가 통역사를 통해 물었죠. 왜 이 일을 하고 싶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다 실직 후 돌아가셨다고, 저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다고, 이 공장이 성공해서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서고 싶다고요. 통역사가 제 말을 전하자 이정민 소장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뭔가를 읽었어요. 동정이 아니라 존중 같은 것이었죠.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나오라고요.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안나를 꼭 안았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다. 이제 달라질 거라고 속삭였죠. 안나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눈빛이었지만 적어도 그날 밤만큼은 저를 응원해주는 것 같았어요. 2004년 5월, 저는 기아 슬로바키아 공장 건설 현장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현장은 진리나 외곽의 황량한 벌판이었죠. 예전에는 감자밭이었던 곳인데 이제는 거대한 공사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포크레인이 땅을 파헤치고 트럭들이 자재를 실어 나르고 수백 명의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곳에서 내 인생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아버지가 일하셨던 무기 공장 터가 있었어요. 10년 전에 폐쇄된 뒤로 흉물스러운 폐허로 남아있던 곳이었죠. 녹슨 철골 구조물, 깨진 유리창,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마당. 저는 그 건물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으니까요. 아버지는 그 공장에서 30년을 일하셨습니다. 매일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돌아오셨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투박한 손으로 저를 안아주시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셨을 때 저는 아버지의 눈에서 빛이 꺼지는 걸 봤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정의했던 모든 것이 사라진 거였죠. 첫날 작업은 자재 운반이었습니다. 무거운 철근을 나르는 일이었죠. 힘든 일이었지만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일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하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일하던 공장터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이 공장도 아버지의 공장처럼 될까봐 두려웠죠. 점심시간에 저는 혼자 그 폐허로 걸어갔습니다. 녹슨 철문은 열려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니 먼지 냄새와 썩은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던 작업대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지만 형체는 알아볼 수 있었죠. 저는 그 작업대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결국 이렇게 될까요? 이 공장도 몇 년 못 가서 문을 닫으면 저도 아버지처럼 되는 건가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 안나가 물었습니다. 첫날 어땠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표정을 숨기지 못했나 봅니다. 안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그것 봐, 벌써부터 그 모양이면 어떡하냐고 그냥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맨날 포기만 하라고 한다고 이번만큼은 끝까지 해보겠다고 소리쳤죠. 우리는 그날 밤 크게 싸웠습니다. 안나는 울면서 말했어요. 자기도 무섭다고, 또 공장이 망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냐고, 아이들은 어떡하냐고요. 루카 씨와 에바가 방에서 울음소리를 들었는지 나와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이들 앞에서 싸운 게 부끄러워서 말을 멈췄어요. 안나도 눈물을 닦으며 아이들을 다시 재우러 갔죠.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안나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마지막 기회였어요. 저는 베란다에 나가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도 이런 두려움을 느끼셨을까? 아버지도 매일 밤 이렇게 불안하셨을까? 다음 날부터 저는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새벽 6시에 현장에 도착해서 밤 10시까지 일했죠. 한국인 관리자들은 더 일찍 와서 더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우리를 착취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정민 현장 소장이 제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다가왔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물었죠. 기계공학 전공이라며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이 일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엔지니어로 일하고 싶다고요. 이정민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열심히 해라.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거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것. 아버지는 기회를 만들지 못하셨어요. 시대가 아버지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지금 눈앞에 기회가 있어요.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시계를 보며 다짐했어요. 반드시 기회를 만들겠다고, 아버지가 못 이룬 꿈을 제가 이루겠다고요. 시계는 여전히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저를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기아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일하는 방식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에서 이런 규모의 공장을 짓는 데는 보통 3, 4년이 걸립니다. 독일 기업들은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단계별로 천천히 진행하죠. 서류 작업만 몇 달씩 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후에야 착공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정민 현장 소장은 입버릇처럼 한국말로 뭔가를 외쳤는데 나중에 통역사에게 물어보니 빨리빨리라는 뜻이라고 하더군요. 빨리 하라는 말이었죠. 처음에는 그게 무례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저렇게 재촉하지? 천천히 해도 되는데 싶었어요. 슬로바키아 인부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있었습니다. 저 한국인들은 왜 저렇게 급하냐고, 사람을 기계 취급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곧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빨리 하라고 재촉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먼저 빨리 움직였습니다. 이정민 소장은 새벽 5시에 현장에 나와서 밤 11시까지 일했죠. 관리자라면 사무실에서 지시만 내려도 되는데 그는 직접 현장을 뛰어다니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양복 입은 사람들이 흙바닥에 엎드려 배관을 점검하고 직접 망치를 들고 작업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 기업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들은 관리자와 노동자를 철저하게 구분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구분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날도 있었죠. 유럽 건설 현장이라면 당연히 공사를 중단했을 겁니다. 동상 위험도 있고 콘크리트도 제대로 굳지 않으니까요. 노동법에도 극한 날씨에는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하 18도의 혹한이었죠. 슬로바키아 인부들 대부분은 추위에 떨며 쉬엄쉬엄 일하고 있었어요. 모닥불 근처에서 손을 녹이느라 작업 속도가 느려졌죠. 그런데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불을 피워 콘크리트를 데우면서 밤새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경악했어요. 저들은 춥지 않은 건가? 인간이 아닌 건가? 옆에 있던 동료 얀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냐고, 사람이 아니라 기계 같다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저들은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무엇이 저들을 저토록 몰아세우는 걸까 궁금해졌죠.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서 이정민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왜 이렇게 무리해서 일하냐고, 천천히 해도 되지 않냐고요. 이정민 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제 인생관을 바꿔놓았어요. 우리 한국도 예전에는 가난했다고요. 5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 하나였다고요.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고 먹을 것도 없었다고요. 그때 우리 아버지 세대는 죽을 힘을 다해 일했다고요. 새벽부터 밤까지 추위도 더위도 상관없이 일했다고요. 중동 사막에서, 독일 탄광에서, 베트남 정글에서. 그렇게 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고요. 이정민 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건 그 은혜를 갚는 거라고요. 우리가 받은 것을 다른 나라에 전해주는 거라고요. 슬로바키아가 어려운 상황인 거 안다고, 우리 한국도 똑같은 시절을 겪었다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싶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인들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여기 온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이 공장을 성공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저에게도 전해졌죠. 그날 밤부터 저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추워도 불평하지 않았고 힘들어도 쉬지 않았어요.
한국인들처럼 일하기로 결심한 거였죠. 야는 저를 보고 너도 미쳤냐고 했지만 저는 웃기만 했습니다. 미친 게 아니라 눈이 뜬 거라고 대답했죠. 빨리빨리는 단순한 재촉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절박함이었어요. 가난을 극복하려는 절박함, 성공하려는 절박함,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려는 절박함. 저도 그 절박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한국인들과 슬로바키아인들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언어였죠. 한국인들은 영어를 잘 못했고 우리 슬로바키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통역사가 있었지만 모든 대화를 통역할 수는 없었어요. 특히 작업 현장에서는 급한 상황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했죠. 오해가 생기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한국인 감독이 급하게 뭔가를 지시했는데 슬로바키아 인부가 잘못 알아듣고 다른 작업을 했죠. 한국인 감독은 오른쪽 벽에 배관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인부는 왼쪽 벽으로 알아들은 거였어요. 결과적으로 하루치 작업을 망쳐버렸습니다. 설치한 배관을 다시 뜯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죠. 한국인 감독은 화를 냈습니다. 왜 말을 안 듣냐고 분명히 오른쪽이라고 했다고요. 슬로바키아 인부도 억울하다며 맞섰어요. 자기는 분명히 왼쪽이라고 들었다고 한국 사람들이 발음을 똑바로 안 해서 그런 거라고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다른 인부들도 모여들어서 웅성거렸죠. 저는 그 사이에서 난처했습니다. 양쪽 말을 다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싸움이 더 커지기 전에 누군가 중재해야 했는데 저는 그럴 능력이 없었어요.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뛰어와서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박서연이라는 한국인 통역사였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발머리 여성이었죠. 박서연 씨는 놀랍게도 슬로바키아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했어요. 한국 대학에서 슬로바키아어를 전공했다더군요. 세상에 그런 전공이 있다는 것도 신기했고 그걸 전공한 한국인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박서연 씨는 침착하게 양쪽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인 감독에게는 슬로바키아 문화를 설명했어요. 슬로바키아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지적받는 걸 싫어한다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면 반발심만 커진다고요. 그리고 슬로바키아 인부에게는 한국인의 의도를 설명했죠. 화를 낸 건 당신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작업이 늦어지는 게 걱정돼서라고 한국인들은 감정 표현이 직접적이라고요. 갈등은 금방 해결됐습니다. 한국인 감독은 인부에게 사과했고 인부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죠. 저는 박서연 씨의 능력에 감탄했어요. 단순히 언어만 통역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통역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박서연 씨는 현장의 핵심 인물이 됐습니다. 저는 그녀와 자주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에 대해, 한국 사람들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죠. 박서연 씨가 말해줬습니다. 한국인들이 왜 저렇게 급하게 일하는지, 한국인들이 왜 식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한국의 정이라는 문화가 뭔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국인 동료들과 점심을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가까워졌죠. 한국 음식도 처음 먹어봤는데 김치라는 매운 채소 절임이 의외로 입에 맞았어요. 한국인들은 제가 김치를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방해 공작이 들어왔습니다. 독일 폭스바겐의 동유럽 담당 이사 클라우스 밀러라는 자가 문제를 일으킨 거였죠. 그는 처음부터 기아의 슬로바키아 진출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폭스바겐은 이웃 체코에 대규모 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슬로바키아에 경쟁자가 생기는 게 싫었던 거예요. 클라우스는 슬로바키아 부품 업체들에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기아에 부품을 공급하면 폭스바겐과는 거래를 끊겠다고 협박한 거였죠. 폭스바겐은 유럽 최대 자동차 회사였으니까요. 작은 부품 업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몇몇 업체들이 겁을 먹고 계약을 파기했어요. 공사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우리를 무시하던 자들이 이제는 방해까지 하다니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동요하지 않았어요. 이정민 소장은 담담하게 말했죠. 부품이 없으면 한국에서 가져오면 된다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그 말대로 한국에서 부품이 공수됐습니다.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같은 한국 기업들이 대거 슬로바키아에 진출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공장 하나만 짓는 게 아니었어요.
완전한 자동차 생태계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2005년 12월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장이 완공된 거였죠. 착공한 지 불과 18개월 만이었습니다. 유럽 기준으로는 3, 4년 걸릴 공사를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끝낸 거였어요.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경악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미쳤다고 비웃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죠. 완공식 날, 저는 현장에 서서 거대한 공장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1년 반 전만 해도 감자밭이었던 곳에 최첨단 자동차 공장이 우뚝 서 있었죠. 연면적 20만 평방미터가 넘는 거대한 건물, 최신 로봇 설비가 즐비한 생산 라인, 수천 명이 일할 수 있는 사무동.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직접 벽돌을 나르고 철근을 옮긴 곳이었으니까요. 이 건물의 일부는 제 땀방울로 지어진 거였어요. 이정빈 소장이 다가와서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통역 없이 한국말로 뭔가를 말했는데 나중에 박서연 씨에게 물어보니 수고했다는 뜻이라고 하더군요. 저도 한국말로 대답하고 싶었지만 할 줄 아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정빈 소장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죠.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완공식에는 슬로바키아 주린다 총리도 참석했습니다. 수백 명의 귀빈과 기자들이 모인 자리였죠. 총리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슬로바키아 역사의 길이 남을 날이라고, 우리를 믿어준 한국에 감사한다고, 이제 슬로바키아는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요. 저는 그 연설을 들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옆에 있던 얀도 울었고 슬로바키아 인부들 대부분이 울었어요. 총리는 정몽구 회장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전통 공예품이었죠. 정몽구 회장은 답사에서 겸손하게 말했어요. 슬로바키아의 열정과 성실함이 이 기적을 만들었다고, 앞으로 함께 성장하자고요. 저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진심을 봤으니까요. 독일과 일본 언론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비웃던 일이 현실이 됐으니까요. 특히 황무지에 공장을 짓는 건 자살행위라고 했던 일본 기업들은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그들이 외면한 땅에서 한국 기업이 성공을 일궈낸 거였죠.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완공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뜻밖의 제안이 왔습니다. 품질관리팀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거였어요. 건설 현장 일용직에서 시작해서 정규직 엔지니어가 된 거였죠.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3번이나 확인했어요. 인사 담당자가 설명해줬습니다. 이정민 소장이 저를 추천했다고요. 일하는 태도가 진지하고 기계공학 전공이니 품질 관리에 적합하다고 했다더군요. 또한 한국인들과 슬로바키아인들 사이에서 소통을 잘한다고, 앞으로 양쪽 문화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달라고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인정해준 거였어요. 품질관리팀에 배치된 첫날, 저는 최영수 팀장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한국인으로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20년 넘게 품질 관리를 담당한 베테랑이었죠. 최 팀장은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작은 흠집 하나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의 기준이 너무 높다고 느꼈습니다. 유럽 기업이라면 통과시킬 수준도 그는 불합격 처리했죠. 하지만 그가 설명해줬습니다. 우리는 후발주자라고, 선발주자보다 2배 잘해야 인정받는다고, 품질에서 타협하면 끝이라고요. 그의 가르침은 엄격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야근을 할 때면 직접 커피를 타다 주기도 했고, 실수를 해도 윽박지르는 대신 다시 가르쳐줬죠. 저는 그에게서 기술만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자세를, 프로페셔널의 정신을 배웠어요. 그해 연말, 저는 첫 월급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안나와 아이들 앞에서 월급 봉투를 내밀었죠. 안나는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봉투를 열어보고 나서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으니까요. 저는 안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앞으로 더 잘 될 거라고요. 안나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미안하다고, 당신을 믿지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저도 안나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일어설 거라고요. 루카 씨와 에바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온 가족이 함께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행복한 밤이었어요.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기아 슬로바키아 공장은 순조롭게 돌아갔고 저는 품질 관리팀에서 인정받는 엔지니어로 성장하고 있었죠. 월급도 꾸준히 올랐고 드디어 안나에게 제대로 된 집을 마련해 줄 수 있었습니다. 진리나 시내에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아이들도 좋은 학교에 다니게 됐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덮쳤어요. 리먼 브라더스라는 거대 투자은행이 파산했고 그 충격파가 유럽까지 밀려왔습니다. 자동차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죠. 사람들이 차를 사지 않았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은행들은 대출을 중단했고 기업들은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기아 슬로바키아 공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주문이 급감했어요. 한때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던 생산 라인이 절반 이상 멈췄죠. 공장 가동률이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매일 텅 빈 생산 라인을 보며 불안에 떨었어요. 이러다 공장이 문을 닫으면 어쩌지? 또다시 실업자가 되면 어쩌지? 직원들 사이에 해고 루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다른 자동차 공장들이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있었거든요. 독일 공장들도 프랑스 공장들도 수천 명씩 자르고 있었죠. 우리라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식당에서 동료들과 밥을 먹을 때면 다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잘릴까? 내가 잘리면 어떡하지? 안나는 제 걱정을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밤 안나가 말했어요.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외국 기업은 다 똑같다고 했잖아. 어려우면 버리고 떠난다고 했잖아.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안나의 말이 맞을지도 몰랐으니까요. 한국 기업이라고 뭐가 다르겠어요. 결국은 돈이 안 되면 떠나겠죠.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불안 속에서 사셨을 거예요. 공장이 문을 닫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아버지는 그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셨죠. 저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나서 말하는 꿈이었어요. 너도 결국 나처럼 될 거라고. 2008년 11월 공장에 긴급 공지가 떴습니다. 전 직원 대상 긴급 회의가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정리해고 발표가 나는구나 싶었어요. 회의장으로 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다들 창백한 얼굴이었죠. 회의장에 들어서니 김대호 공장장이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김대호 공장장은 이정민 소장의 후임으로 온 분이었어요. 50대 초반의 과묵한 남자였죠.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3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주문이 줄었고 생산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을 겁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도 귀를 의심했어요. 해고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김대호 공장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대신 모든 직원의 임금을 20% 삭감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경영진은 30% 삭감합니다. 이렇게 해서 위기를 함께 버텨내겠습니다. 한국 본사에서도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해고 대신 임금 삭감. 독일 기업이었다면, 일본 기업이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결정이었어요. 그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가장 먼저 사람을 자릅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은 달랐죠. 사람을 지키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김대호 공장장의 결정은 슬로바키아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현지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했죠. 한국 기업 기아 금융위기에도 해고 제로 선언이라는 제목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유럽의 다른 자동차 공장들이 수천 명씩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상황에서 기아 슬로바키아만 단 한 명도 자르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날 이후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단순히 일을 시키는 고용주가 아니었어요. 우리를 가족처럼 여기는 파트너였죠. 박서연 씨가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에는 정이라는 문화가 있다고요. 한번 인연을 맺으면 어려울 때 버리지 않는다고요. 저는 그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임금이 삭감됐지만 불만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감사했죠.
일자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었으니까요. 동료 얀이 말했습니다. 독일 회사였으면 벌써 우리 반은 잘렸을 거라고. 한국 사람들은 진짜 다르다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공장은 힘든 시기를 버텨냈습니다. 생산량은 줄었지만 품질 교육과 설비 점검에 시간을 투자했죠. 최영수 팀장은 이 시간을 기회로 삼자고 했어요. 바쁠 때는 못했던 것들을 지금 하자고요. 저희 품질관리팀은 새로운 검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직원들에게 추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대호 공장장은 자주 현장을 돌아다녔어요. 직원들과 악수를 하고 안부를 물었죠. 한국말로 힘내라고 말하면서요.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박서연 씨가 알려줬어요. 힘을 내라,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해 겨울, 김대호 공장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무슨 일인가 긴장했는데 뜻밖의 제안이었어요. 한국 울산 공장에서 3개월간 연수를 받아보지 않겠냐고요. 본사에서 슬로바키아 핵심 인력을 교육시키기로 했는데 제가 첫 번째 후보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금융위기 한복판의 연수라니요.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김대호 공장장은 웃으며 말했어요. 위기는 기회라고. 지금 인재를 키워놓으면 회복됐을 때 앞서갈 수 있다고요.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어려울 때 비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는 회사라니요. 안나에게 말하니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3개월이나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아이들은 어떡하냐고요. 하지만 저는 설득했습니다. 이건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한국에서 배워오면 더 좋은 아빠, 더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다고요. 결국 안나도 동의했습니다. 2009년 2월, 저는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대한민국 울산. 12시간이 넘는 비행이었죠. 비행기 창문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한국에 가는구나. 그 기적의 나라에 가는구나. 울산 공장에서의 3개월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는지 직접 목격했죠.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돌아가는 공장, 완벽을 추구하는 품질 관리, 끊임없이 개선을 모색하는 문화. 저는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그들은 저를 외국인 손님이 아니라 동료로 대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노래를 불렀죠.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유럽 자동차 시장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다시 차를 사기 시작한 거죠. 기아 슬로바키아 공장에도 주문이 밀려들었어요. 멈췄던 생산 라인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고 공장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예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었어요. 더 좋아졌습니다. 위기 동안 투자했던 품질 교육과 설비 개선이 빛을 발한 거죠. 기아 슬로바키아에서 생산된 차량의 품질은 유럽 최고 수준이 됐어요. 독일 자동차 전문지들이 기아 슬로바키아 공장을 취재하러 올 정도였죠. 2013년 놀라운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슬로바키아가 인구 1000명당 자동차 생산 대수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거예요. 인구 550만의 작은 나라가 자동차 강국 독일, 일본, 미국을 모두 제쳤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믿을 수 없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유럽의 병자라고 불리던 나라가 자동차 생산 1위라니요. 기아 슬로바키아 공장의 성공은 다른 기업들도 끌어들였습니다. 폭스바겐, 푸조 같은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슬로바키아에 공장을 지었죠. 과거에 황무지라며 무시했던 그들이 이제는 앞다퉈 들어오는 거였어요. 하지만 기아가 먼저였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때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죠. 저도 승진했습니다. 품질관리팀 수석 엔지니어가 됐어요. 팀원 20여 명을 관리하는 자리였죠. 45살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10년 넘게 실업자로 떠돌던 제가요. 안나는 제가 승진 소식을 전했을 때 펑펑 울었어요. 당신이 자랑스럽다고. 정말 고생했다고요. 아이들도 자랐습니다. 루카 씨는 15살 청소년이 됐고 에바는 13살이었죠. 루카 씨는 아버지처럼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공장에서 로봇을 다루는 일을 하고 싶다고요. 저는 아들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너라면 할 수 있다고. 아빠가 길을 닦아놓을 테니 더 높이 올라가라고요.
그 무렵 과거에 슬로바키아를 무시했던 일본 기업들이 뒤늦게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도요타에서 저에게 스카우트 제안이 온 거예요. 기아에서 받는 연봉의 2배를 주겠다고 했죠. 예전에 황무지라며 떠났던 그들이 이제는 우리 인재를 빼가려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을 때 저를 믿어줬습니다. 어려울 때 버리지 않고 함께 버텨줬죠.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거절 소식을 들은 김대호 공장장이 저를 불렀어요. 고맙다고 하지만 더 좋은 조건이면 갔어도 됐다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고, 저는 여기서 가족을 찾았다고요. 김대호 공장장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없이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슬로바키아 언론들이 저를 인터뷰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게 어떠냐고, 왜 일본 기업의 스카우트를 거절했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르다고, 그들은 우리를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파트너로 대한다고, 그래서 저도 그들에게 충성하는 거라고요. 그 인터뷰가 나간 뒤 많은 슬로바키아 젊은이들이 기아에 지원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고요. 저는 뿌듯했어요. 제가 걸어온 길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된 거니까요. 2019년 아들 루카 씨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브라티슬라바 공과대학에서 로봇공학을 전공했죠. 졸업식 날 저는 안나와 함께 객석에 앉아 아들이 학위를 받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10년 넘게 일자리를 찾아 헤맸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루카 씨는 다를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으니까요. 졸업 후 루카 씨는 기아 슬로바키아 공장에 지원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아빠 회사라고 특별 대우를 기대하지 말라고 했어요. 실력으로 들어가야 한다고요. 루카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알아요, 아빠. 저는 제 힘으로 할 거예요. 면접 날 저는 일부러 다른 팀에 가 있었습니다. 아들 면접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루카 씨가 합격했다고요. 면접관들이 뛰어난 기술 지식과 열정에 감탄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혼자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시계를 꺼내 들고요. 아버지, 보이세요? 손자가 기아에 들어갔어요. 루카 씨는 로봇 설비팀에 배치됐습니다. 최신 로봇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였죠.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회사에 다니니까요. 저는 아들에게 회사에서는 아빠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코발치크 씨라고 부르라고요. 루카 씨도 저를 그렇게 불렀죠. 그해 한국에서 새로운 엔지니어가 왔습니다. 정하늘이라는 20대 후반의 젊은 친구였어요.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로봇공학 전문가였죠. 그는 루카 씨와 같은 팀에 배치됐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전공도 같았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소통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적응이 빨랐죠. 그들은 영어와 손짓, 그리고 기술 도면으로 대화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둘은 친구가 됐습니다. 퇴근 후에 함께 맥주를 마시러 다니더군요. 어느 날 저녁 루카 씨가 정하늘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한국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고 안나에게 부탁했는데 안나가 기꺼이 준비해줬어요. 비록 정통 한국 음식은 아니었지만 정하늘은 맛있게 먹어줬습니다. 정하늘은 서투른 영어로 말했어요. 슬로바키아 가족에게 초대받은 건 처음이라고 정말 감사하다고요. 저는 정하늘을 보며 예전 이정민 소장을 떠올렸습니다. 15년 전 저에게 기회를 줬던 그분. 지금 정하늘이 제 아들에게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죠. 한국에서 슬로바키아로 이어지는 기술의 다리, 그 다리가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었어요. 딸 에바도 변화를 겪었습니다. 에바는 어릴 때부터 박서연 씨와 친했어요. 박서연 씨가 한국어를 가르쳐줬거든요. 에바는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에 빠져들었고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20년 에바가 한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한국어와 통역을 공부하기로 한 거죠. 공항에서 작별할 때 안나는 펑펑 울었어요. 저도 눈물을 참기 힘들었죠. 하지만 에바는 밝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잘할 수 있어요. 아빠가 한국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거 보고 배웠으니까요. 에바가 떠난 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슬프지는 않았어요. 자녀들이 각자의 길을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루카 씨는 기아에서, 에바는 한국에서.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안나가 어느 날 밤 말했어요. 당신이 옳았다고, 한국 기업을 믿은 게 옳았다고요. 저는 안나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견뎠으니까 가능했다고요.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슬로바키아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유럽의 병자라는 멸칭은 사라졌고 대신 타트라의 호랑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타트라 산맥 아래 웅크리고 있다가 힘차게 도약한 호랑이. 그게 바로 우리 슬로바키아였어요. 숫자가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전체 산업 생산의 50%가 자동차에서 나왔고 전체 수출의 46%가 자동차였죠. 인구 1000명당 자동차 생산 대수는 198대로 세계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위 체코와도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격차였어요. 기아 슬로바키아 공장만 해도 직접 고용 인원이 4,000명이 넘었고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2만 명 이상이 공장과 연결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진리나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된 거죠. 예전에 감자를 캐던 농부들의 자녀들이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을 다루는 엔지니어가 됐습니다. 2024년 저는 유럽 자동차 산업 포럼의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큰 행사였죠. 유럽 각국의 자동차 업계 관계자 수백 명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저는 처음에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대중 앞에서 연설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김대호 공장장이 설득했어요. 슬로바키아의 기적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당신이 적임자라고요. 연설 당일 저는 단상에 서서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죠. 그 중에는 낯익은 얼굴들도 있었어요. 30년 전 슬로바키아를 황무지라며 비웃던 독일 기업인들, 자살행위라며 떠났던 일본 기업인들. 그들이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러 온 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실업자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했죠. 아버지는 공장 폐쇄 후 돌아가셨고 저는 유럽에서 가장 절망적인 청년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 한국 기업이 왔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때, 아무도 투자하지 않을 때 그들은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공장만 지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일하는 법을 가르쳐줬고 품질의 중요성을 알려줬고 포기하지 않는 법을 보여줬습니다. 금융위기 때 다른 기업들이 수천 명을 해고할 때 한국 기업은 단 한 명도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그게 우리가 성공한 이유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단상을 내려왔어요. 연설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 중에는 클라우스 밀러도 있었어요. 예전에 기아의 슬로바키아 진출을 방해했던 독일 폭스바겐의 이사였죠. 클라우스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과거에 신뢰를 했다고, 그때 자신이 틀렸다고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앞으로 함께 협력하자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럼이 끝난 뒤 저는 호텔방에서 혼자 아버지의 시계를 꺼내봤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들이 유럽의 자동차 업계 사람들 앞에서 연설했어요. 슬로바키아의 기적을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자랑스러워 하셨을 텐데. 시계는 여전히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럽 자동차 포럼 연설 이후 저에게 많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가장 파격적인 건 중국 자동차 기업 BYD에서 온 스카우트 제안이었어요. 중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유럽 진출을 위해 경험 많은 인력을 찾고 있었죠. 그들은 저에게 기아에서 받는 연봉의 3배를 제안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흔들렸어요. 3배라니요. 그 돈이면 안나와 함께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손자 손녀들에게도 좋은 것을 해줄 수 있었죠.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안나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았어요. 그때 김대호 공장장의 은퇴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대호 공장장은 65살이 됐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거였죠. 슬로바키아에서만 15년을 보낸 분이었습니다. 금융위기 때 해고 제로를 선언했던 그분, 저에게 한국 연수 기회를 줬던 그분이 떠나는 거였어요. 은퇴식은 공장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모였죠.
김대호 공장장은 단상에 서서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슬로바키아에서의 15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요. 그리고 저를 불렀습니다. 마틴 코발치크 수석 엔지니어,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는 놀라며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김대호 공장장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마틴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건설 현장 일용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저는 불꽃을 봤습니다.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불꽃을요. 그 불꽃이 오늘의 마틴을 만들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김대호 공장장은 제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중국 제안받은 거 알고 있다고, 하지만 결정은 본인 몫이라고,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하겠다고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시계를 손에 들고요. 돈이 중요한가, 의리가 중요한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중국 기업에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김대호 공장장을 찾아갔어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기아에 남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여기서 배웠으니까요. 유럽이 우리를 포기했을 때 손 잡아준 건 한국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김대호 공장장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마틴이라면 그렇게 할 줄 알았다고요. 그리고 덧붙였죠. 고맙다고, 슬로바키아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다고요. 저는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제가 한국인들에게 감사한 만큼 그들도 저에게 감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돈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 그래서 20년이 넘게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김대호 공장장이 한국으로 떠나던 날, 저는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그는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열어보니 한국 전통 도장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한글로 새겨져 있었죠. 마틴은 한국어로 쓸 수 없어서 발음대로 적었다고요. 마틴. 저는 그 도장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시계 옆에 놓아두고요. 두 개의 물건, 두 세대의 이야기. 아버지는 공장의 폐쇄와 함께 쓰러지셨지만 저는 공장과 함께 일어섰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한국이었어요. 김대호 공장장이 떠난 후 새로운 공장장이 부임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젊은 공장장이었죠. 40대 초반의 패기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미 익숙한 한국인이었습니다. 20년 넘게 한국 사람들과 일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새 공장장은 저를 고문 역할로 임명했습니다. 슬로바키아 현지 사정에 밝은 제가 한국인 경영진과 슬로바키아 직원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달라고 했죠. 저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예전에 박서연 씨가 했던 역할을 이제 제가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해 슬로바키아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가산업훈장을 수여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였죠. 저는 처음에 사양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요? 하지만 안나가 말렸어요. 받아야 한다고. 당신만의 상이 아니라 모든 슬로바키아 노동자를 대표하는 상이라고요. 훈장 수여식은 브라티슬라바 대통령궁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달아줬어요. 저는 연미복을 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철근을 나르던 손에 훈장이 달린 거였죠. 꿈만 같았어요. 수상 소감을 말할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준비한 원고를 보지 않고 진심을 말했어요. 이 훈장은 제 것이 아닙니다. 2004년에 아무도 믿지 않던 슬로바키아에 투자한 한국의 것입니다. 금융위기 때 우리를 버리지 않은 한국인들의 것입니다. 저는 그저 그들이 준 기회를 잡았을 뿐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도 참석해 있었는데 그들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수여식이 끝난 후 한국 대사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맙다고, 한국을 그렇게 좋게 말해줘서 고맙다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이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안나, 루카 씨, 그리고 한국에서 잠시 귀국한 에바까지. 온 가족이 아버지 앞에 섰어요. 저는 훈장을 묘비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왔어요. 오늘 나라에서 훈장을 받았어요.
3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버지가 못 이룬 꿈을 제가 이뤘어요.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아들은 일어섰어요. 안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루카 씨와 에바도 양옆에 섰죠. 저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은혜를 갚는 방법이구나. 한국이 저에게 준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 제가 받은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 그게 진정한 보답이구나. 묘소를 떠나면서 에바가 물었습니다. 아빠, 나중에 저도 아빠처럼 한국과 슬로바키아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너라면 아빠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에바는 밝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고, 새로운 세대가 이어갈 거라고요. 2025년 자동차 업계에 거대한 변화가 밀려왔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거죠. 유럽연합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선언했고,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전환에 뛰어들었습니다. 기아 슬로바키아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본사에서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죠. 기존 생산 라인을 전기차 전용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20년 전 공장을 처음 지을 때만큼이나 큰 프로젝트였어요. 저는 처음에 걱정이 됐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20년 넘게 만들어 온 저희가 전기차를 만들 수 있을까요? 완전히 다른 기술이니까요. 엔진 대신 배터리, 변속기 대신 모터. 새로 배워야 할 것들이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동요하지 않았어요. 새 공장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04년에 황무지에서 공장을 지었잖아요. 그때도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해냈잖아요. 이번에도 해낼 겁니다. 새로운 파트너도 등장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슬로바키아에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한 거예요. 기아 공장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배터리 생산 시설이 들어서게 됐죠. 한국 기업들이 또다시 슬로바키아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저는 전기차 전환 프로젝트의 품질 관리 총괄을 맡게 됐습니다. 마지막 큰 프로젝트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은퇴 전에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성과를 남기고 싶었죠. 루카 씨도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아들은 로봇 설비팀에서 전기차 생산 라인 설계를 담당하게 됐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프로젝트에서 일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루카 씨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아빠, 질문이 있어요. 20년 전에 이 공장을 지을 때도 이렇게 힘들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더 힘들었지.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해냈어. 이번에도 해낼 거야. 루카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아빠가 걸어온 길 덕분에 제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전기차 생산 라인 전환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기술진이 파견됐고 슬로바키아 엔지니어들은 열심히 배웠죠. 예전처럼 언어 장벽이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극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였어요. 2026년 봄, 첫 번째 전기차가 생산 라인에서 굴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차를 보며 2005년 첫 자동차가 생산됐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도 이렇게 가슴이 뛰었죠. 20년이 지났지만 감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새 공장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코발치크 씨,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좋은 차를 만들어야죠. 2027년 기아 슬로바키아 공장 설립 23주년을 앞두고 저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슬로바키아 핵심 인력들을 한국으로 초청한 거예요. 20년 전 잠깐 연수를 갔던 적은 있지만 이번에는 정식 방문이었죠. 일주일 동안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둘러보고 본사 임원진과 만남을 갖는 일정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20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두렵고 설레는 마음뿐이었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준 나라에 당당하게 방문하는 거였으니까요.
첫 번째 일정은 울산 현대차 공장 방문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생산 단지였죠. 저는 거대한 공장을 둘러보며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슬로바키아 공장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울산 공장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안내를 맡은 한국인 직원이 공장의 역사를 설명해줬어요. 이 땅도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50년 전에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다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피땀을 흘려 지금의 공장을 만들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슬로바키아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황무지에서 시작해서 세계적인 공장을 만든 것. 그게 한국과 슬로바키아의 공통점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서울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한강변을 걸으면서 가이드가 한강의 기적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한국 전쟁 후 폐허가 된 나라가 어떻게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는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우리처럼 가난했구나. 우리처럼 절망했구나.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죽을 힘을 다해 일해서 기적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 기적을 우리 슬로바키아와 나눠준 거예요. 그게 진정한 나눔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본사 임원진과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회장님도 참석하셨어요. 회장님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 20년 넘게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발치크 씨 같은 분들이 있어서 우리 기아가 유럽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겨우 입을 열어 대답했습니다. 감사한 건 저입니다. 한국이 우리 슬로바키아를 살렸습니다. 저 개인도 살렸고요. 제가 받은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만찬이 끝난 후 호텔방에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에서 다뉴브까지 두 강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기적이 다뉴브 강변에 슬로바키아까지 흘러온 거였죠. 저는 그 강물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 동안 이 인연을 소중히 하겠다고요. 한국을 떠나는 날 공항에서 작은 선물을 샀습니다. 한국 전통 부채였어요. 태극 문양이 그려진 예쁜 부채였죠. 안나에게 줄 선물이었습니다. 안나는 한 번도 한국에 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언젠가 안나와 함께 한국에 오고 싶었어요. 제 인생을 바꿔준 나라를 안나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많은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57살이 된 지금 은퇴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은 시간 동안 해야 할 일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아버지의 시계를 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루카 씨를 집으로 불렀어요. 안나와 에바도 함께 자리했죠. 저는 서랍에서 아버지의 시계를 꺼냈습니다. 30년 넘게 간직해온 소련제 보스토크 시계였어요. 루카 씨, 이 시계는 할아버지가 공장에서 30년 근속 기념으로 받으신 거야.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빠가 물려받았지. 이제 내게 물려줄 때가 됐어. 루카 씨는 시계를 받아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빠, 이건 아빠에게 소중한 거잖아요. 제가 받아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공장의 폐쇄와 함께 쓰러지셨어. 하지만 아빠는 공장과 함께 일어섰지.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다음 장을 써야 해. 이 시계가 너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 루카 씨는 시계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안나와 에바도 눈물을 흘렸죠. 저는 그 순간 오랜 짐이 내려놓아지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살아남았다는 부채감. 30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그것들이 마침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안나와 화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오래전에 화해했지만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어요. 제가 기아에서 일하기로 결정했을 때 안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어느 날 밤 저는 안나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당신이 반대할 때 내가 너무 완고했어. 당신도 무서웠을 텐데 내 생각만 했어. 안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미안해. 당신을 믿지 못해서. 하지만 당신이 옳았어.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중 가장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세 번째로 한 일은 클라우스 밀러와 완전히 화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기아의 슬로바키아 진출을 방해했던 독일인이었죠. 유럽 자동차 포럼에서 악수를 나눈 후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앙금이 남아 있었어요.
클라우스가 슬로바키아에 출장 왔을 때 저는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전통 음식을 대접했죠. 식사 중에 클라우스가 말했어요. 과거에 내가 틀렸다. 한국 기업을 무시했고 슬로바키아도 무시했다. 하지만 당신들이 증명했다. 진짜 실력이 뭔지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 함께 어떻게 갈 것인가야. 우리 모두 유럽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 해. 클라우스는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동의한다고요. 그날 이후 우리는 진짜 친구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일본 기업 타카하시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30년 전 슬로바키아를 황무지라며 떠났던 그 사람이었죠. 그는 이미 은퇴했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보내왔어요. 당신의 성공을 축하한다. 그리고 사과한다. 30년 전 우리가 틀렸다. 당신들의 잠재력을 보지 못했다. 한국인들은 그걸 받고 그래서 성공했다. 배울 점이 많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저 감사했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으니까요. 2028년 기아 슬로바키아 공장 24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기념 연설자로 초청받았어요. 내년이면 은퇴하는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공식 행사였죠. 기념식 전날 밤, 저는 연설문을 준비하며 지난 24년을 돌아봤습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시작해서 품질관리팀 수석 엔지니어까지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에서 세계 최고의 자동차 공장을 함께 만들어 온 세월이었죠. 기념식 당일 공장 강당은 수백 명의 직원과 귀빈으로 가득 찼습니다. 루카 씨와 에바도 왔어요. 에바는 한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지금은 한마이너스 슬로바키아 통역사로 일하고 있었죠. 박서연 씨의 뒤를 잇는 셈이었습니다. 단상에 오르기 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국인 동료들과 슬로바키아인 동료들이 함께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24년 전에는 서로 말도 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의 팀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24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철근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10년 넘게 일자리를 찾지 못했던 실업자였죠. 아버지는 공장 폐쇄 후 돌아가셨고 저는 아버지처럼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던 이 땅에 공장을 짓겠다고 했죠. 유럽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미쳤다고 망할 거라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도 밤을 새워 일했죠. 저는 그들에게서 빨리빨리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빨리 하라는 재촉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절박함이었습니다. 가난을 극복하려는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려는 절박함이었죠. 저도 그 절박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오늘 저는 다음 세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 아들 루카 씨는 지금 이 공장에서 로봇 설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딸 에바는 한마이너스 슬로바키아 통역사로 두 나라를 연결하고 있죠. 그들이 제가 받은 것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것은 단순히 일자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자존심을 줬습니다. 유럽의 병자라는 멸칭 대신 타트라의 호랑이라는 별명을 갖게 해줬죠. 그 은혜를 우리는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합니다. 젊은 동료 여러분, 여러분은 이 기적의 다음 장을 쓸 사람들입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여러분의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배운 것처럼 포기하지 마세요. 빨리빨리 정신으로 전진하세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다음 세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루카 씨와 에바를 안았어요. 안나도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죠. 우리 가족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24년 전 황무지에서 시작된 기적. 그 기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어갈 테니까요. 2029년 봄, 저는 마침내 은퇴했습니다. 기아 슬로바키아에서 25년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시작해서 품질관리 수석 엔지니어로 마무리한 여정이었죠. 은퇴식에서 저는 짧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하다고 행복했다고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요. 은퇴 후 첫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예전 습관대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출근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보고 싶었죠. 25년을 함께한 곳이니까요. 공장 정문 앞에 서서 저는 거대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태극기와 슬로바키아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25년 전 이곳은 감자밭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공장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깃발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과 슬로바키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두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깊은 인연을 맺게 됐을까요? 둘 다 가난을 경험한 나라였습니다. 둘 다 강대국 사이에서 고통받은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던 걸까요? 발걸음을 옮겨 예전 아버지 공장터로 갔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철거되고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젊은 부부가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있었죠. 저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던 공장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삶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아버지, 보이세요? 슬로바키아가 달라졌어요. 더 이상 유럽의 병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어섰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안나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웃으며 물었어요. 공장 구경 잘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나를 안았습니다. 고맙다고 30년 넘게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요. 며칠 후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루카 씨와 그의 아내 에바와 그녀의 남자친구, 그리고 안나와 저.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루카 씨가 발표를 했어요. 아내가 임신했다고요. 손자가 태어나는 거였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루카 씨를 얼싸안았습니다. 안나는 펑펑 울었죠. 에바도 함께 울었고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또 한 장을 넘기는 거였습니다. 저는 루카 씨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내 아이에게 이 이야기를 꼭 전해줘. 할아버지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줬는지, 우리가 어떻게 일어섰는지.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게 해줘. 루카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아빠. 밤이 되어 저는 베란다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는 루카 씨에게 물려줬지만 사진으로 찍어 항상 간직하고 있었죠. 아버지, 아들이 잘 살았어요. 손자도 곧 태어나요. 우리 가족은 계속될 거예요. 아버지가 못 이룬 꿈을 제가 이뤘고 제가 못 이룰 꿈은 루카 씨가 이룰 거예요. 그게 삶이잖아요. 그게 희망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가르쳐준 것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고요. 저는 그 기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황무지에서 세계 최고의 공장이 세워지는 걸 봤고 유럽의 병자가 유럽의 호랑이가 되는 걸 봤죠. 그리고 이제 저는 알아요.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는 걸.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갈 테니까요. 한국이 슬로바키아에 준 것. 그건 공장이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습니다. 자존심이었습니다. 미래였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요.